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낮은 인문학입니다. 서울대 교수 8인의 특별한 인생 수업. 배철현, 강성용, 김헌, 홍진호, 김현균, 장재성, 박찬국, 유요한. 당신은 어제와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철학, 종교, 역사, 문학을 넘나드는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 삶의 방향을 잃은 이들에게 인문학은 최고의 선물이다.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자, 인문학과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들이 요새 방영 중이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것이 인문학이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만큼 거의 대부분의 교양 프로그램들은 인문학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책을 오늘 소개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배철현 교수님의 책을 예전에 소개하면서 굉장히 제 나름대로 큰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지은이 이 저자분의 목록 중에 목록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 저자분들의 이름 중에 배철현 교수님의 이름이 딱 눈에 띄어서 이 책을 들고 와봤습니다. 물론 박찬국 교수님 책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로 철학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 목차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문, 당신은 골방을 가졌는가? 배철현. 1강, 당신의 마하트는 무엇인가? 자, 마하트가 뭔지 궁금합니다. 아마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배철현. 1. 나만의 이유가 있는 삶. 2. 인류 최고의 가치. 컴패션. 2강. 생각에 대해 생각하다. 강성용. 1. 인도 철학을 통해 돌아보는 생각의 힘. 2. 행복을 스스로 만드는 방법. 3강.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김헌. 1. 무엇이 그들을 싸우게 했는가? 2. 격렬했던 분노의 끝은 그래봤자 죽음. 4강. 기억. 미래를 만드는 과거. 홍진호. 1.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 2.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5강.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김현균. 1. 라틴 아메리카, 만들어진 대륙. 2. 새로운 시선이 새로운 풍경을 만든다. 6강. 우리가 추구할 가치는 무엇인가? 장재성. 1. 서양의 정신은 어디서 왔는가? 2. 서양 문명을 읽는 코드. 로고스와 엑소더스. 7강. 당신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박찬국. 1. 프롬은 누구인가? 자, 박찬국 교수님 책을 제가 소개해드릴 때 에리 프롬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이 프롬은 에리 프롬을 말하는 것이겠죠. 2.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의 삶. 8강. 죽음을 성찰하고 그 너머를 바라보다. 유요한. 1. 시간에 갇힌 인간의 삶과 죽음. 2. 매일 결별하고 매일 태어나라. 주석, 저자 소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처음 부분을 소개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서문부터 1강, 배철현 교수님 부분을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뒤에 계신 교수님들, 네, 저자분들도 너무나 네, 뛰어나고 좋은, 유익한 내용들을 많이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부분을 소개하지만 여러분들은 마지막 박찬국 교수님까지, 유효한 교수님까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량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부담 없이 읽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서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문. 당신은 골방을 가졌는가? 배철현.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자, 종교학, 종교. 여러분들은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종교야말로 인문학과 연관이 있는 분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는 개개인이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집 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종교의 분위기, 어떤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성인으로서 처음 종교를 접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종교를 선택하고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인문학이라면 종교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원하고 선택하고 그 종교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시대가 혼란스러우면 사이비가 성행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잃어버리거나 본인의 어떤 생각, 사고력 자체가 굉장히 많은 간섭과 방해, 어떤 거짓에 현혹돼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시대가 혼란스러우니까요. 그럴 때 사이비가 성행하는 것처럼 종교와 인문학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철현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다양한 종교를 다 두루 이렇게 공부하신 것 같더라고요. 세렌디피티. 2013년 7월 어느 날, 당시 서울대학교와 법무부는 교도소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그 후 2015년까지 서울대학교는 한국 사회의 낮은 곳에서도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전 과정을 지원했다. 3년 동안 이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서울대학교의 재정적 지원과 강의를 자원한 교수들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이다. 나도 오래전부터 수용자들을 위한 인문학 공부 모임에 관심이 있었기에 학교로부터 이 프로그램의 주임 교수직을 제안받았을 때 바로 수락했다. 그렇게 나는 교도소와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근래에 대학 강단을 넘어 인문학 강의를 시도한 몇몇 경우가 있었다. 그 대표 사례가 지난 2005년 노숙자들을 위한 인문학 과정이다. 성공회 대학교는 성 프란시스 대학이란 이름으로 노숙자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쳐 왔다.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나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자기 성찰이었다. 자, 이 부분은 밑줄을 좀 긋겠습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자존감과 자기 성찰이었다. 가슴이 좀 먹먹해지네요. 이것들을 통해 인간은 누구나 자신 안에 숨겨진 천재성과 잠재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 프란시스 대학의 원조는 미국 사회비평가 얼 쇼리스가 1995년부터 시작한 클레멘트 코스다.
클레멘트 코스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교육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대학 수준의 인문 교육이다. 미국이 5개주 대학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수강생들에게 철학, 문학, 역사, 예술사, 비판적 사고와 글쓰기를 강의한다. 클레멘스 코스는 인문학 공부가 가져다주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성과 심미적 가치를 경제적, 사회적 혹은 정치적 이유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이 교육은 전액 무료이며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수강한 사람들은 이후에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점을 인정받는다. 서울대학교와 서울남부교도소의 인문학과정은 얼쇼리스의 비전과 연결되어 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은 일반적인 인문학 교육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수용자들의 삶에 긍정적이며 혁신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 새로운 지식 전달이나 학문적인 내용보다는 그들이 자신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하며 삶에 대한 열정을 스스로 고취시키도록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자, 이 부분도 밑줄을 긋겠습니다. 내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힘을 또 기르도록 하고 열정을 고취시키도록 자극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것이 수용자분들이나 노숙자분들에게만 필요한 것일까요?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삶을 힘든 것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무조건 이 교육을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언제든지 인간은 약해질 수 있잖아요. 네. 약한 것이 창피한 것은 아닙니다. 약한 것을 숨기다가 더 약해지고 그리고 남들에게까지 자신의 약함 때문에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더 창피한 일일 수 있겠죠. 그러기 전에 빨리 이런 기회들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몇 개월간 준비를 거쳐 2013년 7월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내가 속한 인문대학을 비롯해 사회과학대학, 미술대학과 음악대학 교수들에게 참여를 제안했고 그들은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여정 자체가 보람되고 즐거울 것이라는 것을 아는 듯했다. 이 인문학 과정에 참여한 교수들과 남부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이 사건은 일종의 세렌디피티였다. 자, 세렌디피티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자, 세렌디피티는 완전한 우연으로부터 중대한 발견이나 발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과학 연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인가 봐요. 실험 도중에 실패해서 얻은 결과에서 오히려 중대한 발견 혹은 발명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네요. 자, 세렌디피티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행운이라는 말로도 알려져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연하지 않게 어떤 새롭게 좋은 것을 발견하는 그런 상황, 네, 그런 것이 세렌디피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놀랍게도 이 공부에 참여하고 싶은 수용자들이 예상외로 많았다. 강의 제공자와 수용자가 모두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낯설음과 일어날 신선한 변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가득 찼다. 마트. 나는 이 프로그램의 정신을 핵심적으로 짚어주는 프로그램의 이름을 고민했다. 이 프로그램을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한 개념이 떠올랐다. 고대 이집트 문명과 인류 문명의 근간을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고대 이집트 단어인 마아트다. 고대 이집트어로 마아트는 종교와 사상에 두루 통용되던 삶의 원칙으로 삶라만상의 원칙을 깨닫고 현재 자신의 삶의 최적화된 생각, 말, 행동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 마아트라는 단어는 고대 이집트 건축에서 처음 등장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2.5톤 무게의 커다란 바위를 수없이 쌓아 올리는 피라미드를 건축할 때 성공적인 건축을 기원하는 마음에 무게 중심이 되는 장소에 타조 깃털을 올려놓고 정교한 의례를 행했다. 이 타조 깃털을 마아트라고 불렀다. 이후 마아트는 이러한 물질적인 의미와 더불어 삶의 여정에서 주춧돌이 되는 정성스러운 마음가짐이라는 종교적 의미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뜻에서 인문학 과정의 이름을 마아트 프로그램이라 지었다. 아, 이름도 너무 멋지네요. 아는 것이 많으시니까 이름도 너무 멋진 이름으로 지으신 것 같습니다. 마아트 프로그램. 마아트 프로그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교수 1명씩 돌아가며 진행됐다. 지금까지 총 6번 기수가 진행됐고 한 기수당 10주 강의로 구성되었다.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에 위치한 서울 남부교도소는 집에서부터 3시간 동안 차로 달려가야 한다. 이른 새벽 강의를 하러 가는 날에는 수용자가 된 마음으로 집을 나서곤 했다. 지금 생각하면 교도소로 가는 과정이 내게는 종교 행위였다. 서울 남부교도소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성소였다. 우선 첫째로 아무나 갈 수 없는 구별된 공간에 위치한다. 둘째, 교도소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2번의 통과 의례를 거쳐야 한다. 먼저 교도소 입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해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만 교도소 정문을 통과할 수 있다. 교도소 안으로 들어갔다고 바로 수용자들이 모여있는 교실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한 번의 통과 의례가 있는데 이번엔 사회가 부여한 내 신분을 버려야 한다. 일정 기간 내 신분을 유기하고 나도 수용자들처럼 무명인이 되어야 한다. 신분증과 휴대폰을 입구에 맡긴 후 방문자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목걸이를 착용해야 한다. 이 안에선 교수들이나 수용자들 모두 무명시다. 교수님들은 자신들의 이름 대신 방문자라는 신분을 부여받고 수용자들은 이름 대신 번호를 부여받는다. 수인 번호. 아마도 수인 번호는 수용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일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수용자들이 이 공간을 통해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고 과거에 유기하고 싶은 이름, 부모로부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요된 이름을 포기했다는 결심의 상징일지도 모른다. 자, 수인번호는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다 이름이 있을 텐데 그 이름을 지워버림으로써 저는 그것을 부정적인 의미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는 이름을 가질 자격도 없어. 넌 이제 번호야. 뭐 이런 느낌일 줄로만 알았는데, 그렇죠. 네. 이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 이름 잠시 지워도 지금 이 공간에서 너의 이름, 네가 살아왔던 과거에 때가 묻어있는 그 이름은 잠시 내려놓고 번호로 불리더라도, 네, 번호로 불리더라도 사람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으로 불리더라도 잠시 그 이름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이 될 때까지 뉘우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 또 수인 번호의 의미일까요? 두 개의 철문을 지나 수용자들이 모인 교실은 플라톤에 등장하는 동굴과 같았다. 수용자들을 처음 대면했을 때 밝은 하늘색 옷과 그들의 가슴에 달린 수인 번호가 눈에 들어왔다. 우리는 왜 이 장소에 왔는가?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무엇에 도달하려 하는가? 플라톤의 국가에는 세 가지 알레고리가 등장한다. 알레고리는 인간이 가진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계를 그와 유사한 예를 들어 설명을 시도하는 소통의 기술이다. 이 세 가지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동굴의 알레고리다. 우리는 자신이 보고 느끼고 생각한 세계가 수많은 세계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일하면서도 참된 세계라고 착각하곤 한다. 자, 이 부분도 밑줄을 긋겠습니다. 살다 보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본 것이 전부라고 믿는 것. 굉장히 위험하죠. 누군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책을 안 읽은 사람보다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더 위험하다. 내가 딱 본 것만 참된 세계라고 믿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라는 거죠. 제가 이 전에 소개해드렸던 책에서 그런 말이 나왔었죠. 이와 비슷한 말이 나왔었는데 어떤 것을 듣고 나면 그것이 내 생각과 틀렸을 때 내 생각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 비판을 해봐야 한다고. 그것이 그리스인들이 발전하게 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그리스인들은 다른 문화나 다른 사상의 것들을 자신들의 것을 비교해보고 자기 비판을 통해서 발전시켜서 세계의 중심이 되었던 나라라고. 자, 계속 소개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만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교도소에 구속된 자들이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이라는 오만에 갇힌 수용자들이다. 이 교도소에서 탈출하기는 어렵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그런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를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충고를 한다 해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플라톤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교도소와 같은 동굴 안에 오만과 편견이라는 족쇄로 결박되어 있는 수용자다. 자신을 사회의 일원으로 혹은 상대방의 눈으로 자신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라는 괴물의 욕심을 기준으로 생활한다. 동굴 안에서 누군가가 조종하는 이미지와 그림자에 자신의 헛된 욕망을 투사하고 그 욕망을 자기 점검 없이 쫓아간다. 플라톤은 이것을 그리스어로 에이카시아라고 불렀다. 에이카시아란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를 성급하게 자신의 것으로 상상하고 그것을 밑줄 긋겠습니다. 무비판적으로 쫓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는 책의 어떤 내용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를 그것이 혹시 나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라고 착각을 하고 그냥 쫓아가는 거죠.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착각과 환상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편견과 오만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이 실제로는 환영일 뿐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절실하게 느껴야 한다. 또한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족쇄를 발견하고 그 족쇄를 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자신이 그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스스로 확신해야 한다. 플라톤은 이 단계를 그리스어로 피스티스라고 불렀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오던 것들이 허상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아채고 과거와의 급격하면서도 거친 결별을 선언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시선을 180도로 돌려 자신에게 그림자를 보여준 꼭두각시의 존재를 확인하고 어렴풋이나마 동굴 입구에 들이운 태양빛의 잔재를 보기 시작한다. 내 가슴에 달린 방문자라는 명찰과 수용자들의 가슴에 달린 수임 번호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공개적인 자기 선언이자 결심이다. 마하트 프로그램은 나에게 있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시간이었으며 서울 남부교도소는 나 자신에 집중하고 나 자신을 발견하게 만드는 숭고한 친전이었다. 골방. 교도소는 자기 자신에게 몰입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평소 존경하던 한 정치인이 교도소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교도소를 국립기도원이라고 칭송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신한 자신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기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이었다.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가난이라 정의한다면 이 가난은 돈이 없어서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가 없기 때문이다. 자,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아름다움만은 아니겠죠. 예를 들면 사랑, 우정, 그리고 협동 이런 단어들이 이 사회를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사회를 구성하는 것을 밝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이 아름다움 안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도 너와 나입니다. 너와 내가 아름다우면 이 사회도 아름다워집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아름다우면 이 사회의 관계도 아름다워질 겁니다. 3년 동안 나는 수용자들에게서 자신의 삶을 반추하는 글을 쓰는 과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과제는 교수들의 강의 중 심금을 울린 내용이나 자신을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자기 성찰적인 내용을 담아 써내는 에세이였다. 매 기수 마지막 수업은 수용자들이 낸 에세이를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마지막 수업 전주에는 수용자들이 써낸 40여 개의 에세이를 며칠 동안 밤새며 읽었다. 자신이 느낀 점들을 진실하게 써내려간 이 에세이들은 내가 읽은 그 어떤 글보다 감동적이었다. 마하트 프로그램 과정에 참여한 서울대 교수들과 수용자들에게는 잊지 못할 삶의 특별한 선물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진행한 인문학 강의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스스로 오래된 자아를 직시하고 새롭고 희망찬 자아를 찾아 나서길 바란다. 서울 남부교도소에 갈 때마다 생각난 시가 하나 있다. 함석헌 선생님의 시,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이다.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세상의 냄새가 들어오지 않는 은밀한 골방을 그대는 가졌는가? 님이 좋아하시는 골방, 깊은 산도 아니요, 거친 들도 아니요, 지붕 밑도 지하실도 아니요, 오직 그대 맘 은밀한 속에 있네.
그대 맘의 내 문 밀밀히 닫고 세상 소리와 냄새 다 끊어버린 후 맑은 등잔 하나 가만히 밝혀만 놓으면 극진하신 님의 꿀 같은 속삭임을 들을 수 있네. 네. 여기서 님은 내 자신을 의미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골방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나면 내 안에 있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내 안에 있는 목소리 말고 다른 소리가 들린다면 병원에 가야 병원에 가야 하구나. 아니면 굉장히 무서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듣지 말아야 할 걸 듣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네. 제 1강으로 넘어갑니다. 1강. 당신의 마하트는 무엇인가? 찰나의 순간을 빛나는 영원으로 만드는 법. 배철현.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1. 나만의 이유가 있는 삶.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구원이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우주적인 명령을 깨닫고 자신에게만 맡겨진 그 마하트를 이루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에 달려 있었다. 나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 짧은 인생 동안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할 임무를 깨닫고 스스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는 행복합니다. 제가 그 길을 떠날 때 한 멘토를 만났습니다. 1988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을 때 저는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종교와 고대 문명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것들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 하버드 대학 고대 근동학과에서는 존 휴너가르드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샘 조거와 인도, 유럽어 등 거의 100개 정도의 언어를 판독하고 자유자재로 읽으며 말까지 하는 세계 최고의 고전 문헌학자였습니다. 저는 그가 고전 문헌을 원전으로 읽고 해석하는 모습에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막연히 그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 그가 가르치는 고전 에티오피아어 강의를 수강 신청했습니다. 고전 에티오피아어는 게에즈라고도 불리는데 초기 그리스도교 경전들이 이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 성서 해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첫 수업 시간에 들어가니 단 3명만이 수강 신청한 것을 알았습니다. 2명은 샘조거를 전공하는 박사과정 학생이었고 저만이 한국에서 갓 온 영어도 떠듬거리는 유학생인지라 이 수업을 따라가기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별 수 없이 저는 수강 신청을 철회할 목적으로 휴너가르드 교수에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이때 휴너가르드 교수는 저에게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는데 저는 얼떨결에 종교 경전을 해석하는 훌륭한 고전 문헌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종교 경전은 다른 책들과는 달리 특히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고고학자처럼 캐내야 하기 때문에 고전어에 정통해야 합니다. 독일어, 프랑스어와 같은 현대어뿐만 아니라 고전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를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본격적으로 경전들을 연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고작 영어 몇 마디 할 수 있는 상태로 미국에 갔으니 이 언어들을 어떻게 공부하고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학생들과 어떻게 경쟁해서 박사 과정에 입학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면담을 마치기 전 휴너가르드 교수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스터 배, show yourself. 저는 며칠 동안 show yourself라는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뭘 보여줄 수 있는가? 휴너가르드 교수는 현재 저의 모습을 보길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저의 최선을 보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 후 저는 당시 어떤 실마리도 없었던 최선을 찾기 위해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저의 최선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도서관이 문을 닫을 시간에서야 기숙사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가장 큰 죄는 삶의 이유를 모르는 것. 이 부분은 밑줄을 긋겠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점들 중 하나는 인간만이 최선을 상정하고 그것을 지향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선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고대 히브리인들은 인간을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이란 히브리 단어는 흙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흙이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인간이 잠시 숨을 쉬는 생명체가 되었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소 비관적인 정의에 반기를 들고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을 엔스로포스라고 정의했습니다. 엔스로포스란 두 발로 땅을 딛고 두 팔과 머리는 하늘로 향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머리를 치켜들고 하늘을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늘을 보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존재, 최선의 길을 지향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때 최선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이 바로 도입니다. 도는 노력의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자, 이 부분도 밑줄을 긋겠습니다. 우리는 이 도, 길이잖아요. 길도자로 많이 사용들 하시죠. 도라는 의미가 또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저희 부족함 때문에 검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도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에서는 이 도를 목적지가 아니라 노력의 과정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실 길 자체는 목적지가 아니죠. 과정에 더 적합하죠. 이 최선을 향한 도를 고대 이집트인들은 마하트라고 불렀는데 마하트는 고대 이집트 문명을 3000년 동안 지탱시킨 매트릭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27세기 이집트 파라오 조세르는 당시 총리이자 수학자, 건축가였던 이모텝에게 자신의 무덤 건축을 부탁합니다. 조세르 이전의 무덤은 모두 직사각형 육면체였습니다. 이모텝은 처음으로 피라미드식 무덤을 도입한 건축가로 그가 만든 최초의 피라미드를 계단식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후대에 등장하는 이집트 피라미드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피라미드, 메소아메리카 피라미드의 원조가 됩니다. 이모텝은 직사각형 육면체를 점점 작은 규모로 6단계 올려 계단식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모텝은 이 계단식 피라미드를 건축하기 전에 정교한 의례를 행했는데 그 의례란 정사각형으로 다듬은 2톤이 넘는 돌을 200만 개, 200만 개? 200만 개 정도 올리기 위해 지면에서 전체 구조의 중심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겠네요. 200만 개를 쌓기 위해서 그 구조물의 중심을 정확하게 찾는 것. 이것은 정말 정교하게 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정교함과 정성이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었겠어요. 이것이 마트라는 것이었겠죠? 고대 이집트는 남쪽 누비아와 수단으로부터 밀려 올라와 기원전 3100년 처음으로 왕조를 이룬 문명이기에 오래된 아프리카 의식이 이곳 이집트 문화에 흡수되었습니다. 그 의식이 바로 중심을 찾는 것으로 아프리카에서는 건물의 중심, 신전의 중심, 우주의 중심을 타조 깃털로 표시했는데 이 타조 깃털을 마트라고 불렀습니다. 마트가 그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수백만 개의 돌들이 곧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마트가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47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피라미드는 건재함으로써 우리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문명과 종교의 핵심인 마하트는 진리, 정의, 조화, 균형, 우주의 원칙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고대 이집트 그림에서 마하트는 여인 머리 위에 달린 타조 깃털로 표현되거나 하늘의 별들과 나일강의 주기적인 범람을 조절하는 여신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대 이집트어 마하트는 마아라는 형용사의 여성 명사형으로 여기서 마아는 적절한, 최선을 다하는, 올바른의 뜻입니다. 마하트는 우주의 균형이자 원칙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조화이며 심지어는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일생 동안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개인의 최선을 뜻하기도 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개인의 최선이 우주와 자연의 원칙과 일치하려는 노력에서 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유일신 종교들에게는 사후세계에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 의례란 것이 있습니다. 그 통과 의례를 심판이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한 생각, 말, 행동에 대해 죄가 있는지 엄격하게 검사받는 것인데 그 검사 심사 기준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신에게만 부과된 특별한 임무가 주어지는데 그 임무를 그리스도교 신약 성서에서는 달란트라 부릅니다. 사후세계 심판자들은 무엇보다도 죽은 자가 자신의 달란트를 알고 있었는지를 신문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죄는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부분도 밑줄을 긋겠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고유한 미션을 찾는 행위를 소명이라 부릅니다. 사람이 그 소명을 깨닫게 된다면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 소명을 완수하게 되는데 이런 자들을 우리는 위대한 자 혹은 혁신가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소명을 따지는 기회인 심판을 인류 역사상 가장 극명하게 표현한 작품이 바로 이집트의 사자의 서입니다. 너의 심장은 최선을 다한 심장인가? 고대 이집트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파라오들은 자신들의 왕궁보다는 나일강 서쪽에 건축하는 장례전이나 피라미드에 온 정성을 다했고 현재의 삶은 순간이며 사후세계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이라고 여겼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사후세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문헌이 기원전 16세기에 등장해 이집트가 멸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된 소위 사자에서 기원전 1550에서 50년 내에 책인 이 사자에서 장례 문헌입니다. 사자에서의 원래 이집트 명칭은 루누 페레트 엄헤루로 그 의미는 빛으로 나오기 위한 책입니다. 사자에서는 죽음을 맞이한 자가
두아트라는 가장 깊은 지하 세계를 지나 사후 세계로 여행하면서 다음 세계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주문 모음집인 것입니다. 이 사자의 서에는 기원전 1300년경 테베에 살았던 서기관 휴네페르가 심판을 받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휴네페르는 파라오 세티 1세를 모시던 궁중 서기관인데 이 책 속의 그림은 왼쪽에서 시작해 그가 심판을 받는 과정을 차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맨 왼쪽 그림은 죽은 자를 지하세계로 인도하는 시체 방부 처리를 관장하는 신인 아누비스가 휴네페르를 오른손으로 잡고 인도하는 장면입니다. 아누비스는 머리는 자칼의 모습을 하고 몸은 사람의 모습이며 긴 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누비스의 머리가 검은색인 이유는 검게 변한 시신을 상징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재생을 암시하는 나일강의 검은 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누비스가 휴네페르를 인도하고 나면 휴네페르가 이집트의 주요 신 14명에게 예배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두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게 해서 가슴까지 들어올리는 모습을 두아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경배하다입니다. 아누비스의 손에 이끌려 심판대로 끌려간 휴네페르가 이집트의 신들에게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네페르는 여기에서 생전에 42가지를 하지 않았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 선포를 마하트의 부정 고백들이라 부릅니다. 나는 뭐뭐 같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42가지 내용은 인간이 금해야 할 행동이나 생각들입니다.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십계명은 신이 계시한 명령이지만 이집트의 42가지 부정 고백은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해서는 안 될 도덕적인 내용들입니다. 이 42가지 부정 고백은 각각을 관장하는 42명의 신에게 고하는 내용들로 휴네페르는 42명의 신에게 그 내용을 정확하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휴네페르가 이 고백을 마치면 바로 그 고백이 진실인지 아닌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생전에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면 사후 세계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보장은 신을 믿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삶을 살았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휴네페르는 이제 자신의 고백의 진위를 물건의 무게를 재는 천칭을 이용해 심판받게 됩니다. 천칭의 중앙대를 중심으로 바로 왼쪽에는 아누비스가 하얀 제단 위에 앉아 심판 과정을 관장하고 있고 천칭 중앙대 오른쪽에서는 머리는 악어, 몸은 사자, 그리고 하체는 하마인 암무트라는 괴물이 천칭 밖에서 무언가를 적고 있는 문자의 신인 따오기 머리를 한 토트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천칭의 양쪽 저울판에는 각각 서로 다른 것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왼쪽 저울판에는 휴네페르의 심장이 올려져 있고 오른쪽 저울판에는 심장의 무게를 재는 분동으로서 타조 깃털이 올려져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어로 심장을 입이라고 하는데 고대 이집트인들이 생각하는 영혼을 구성하는 5가지 중 하나인 입은 인간의 감정, 생각, 의지, 그리고 의도가 만들어지는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입, 즉 심장은 휴네페르가 살아생전에 하던 생각, 말, 행동을 모두 저장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같은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종교에서 심장은 사후 세계를 결정하는 열쇠로서 사후에도 살아남아 지하 세계에서 그것을 소유한 사람을 심판하는 중요한 단서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의 책 낮은 인문학은 일단 여기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데 네. 제가 다 소개해드려 버리면 여러분들이
네, 직접 읽으실 때 네.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자, 두 번째 제목은 인류 최고의 가치 컴패션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제목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순간을 영원으로 포착하라. 그리고 예술이란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기술, 타인 중심의 공감 능력, 컴패션, 마지막에 가져가야 할 명품 가방. 자, 이런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자, 명품 가방은 정말 그 명품 회사가 만든 가방은 아니겠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명품 하다 보니까 그냥 패션 업계에서 만들어내는 비싼 가방을 명품 가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서 존재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의 책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부지런히 좀 메모를 좀 했었는데 밑줄을 좀 그었었는데 간단하게 한번 다시 정리해드려 보겠습니다. 노숙자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쳐왔다.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나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자기 성찰이었다. 새로운 지식 전달이나 학문적인 내용보다는 그들이 자신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하며 삶에 대한 열정을 스스로 고취시키도록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자신이 보고 느끼고 생각한 세계가 수많은 세계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일하면서도 참된 세계라고 착각하곤 한다. 에이카시아란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를 성급하게 자신의 것으로 상상하고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쫓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가장 큰 죄는 삶의 이유를 모르는 것.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점들 중 하나는 인간만이 최선을 상정하고 그것을 지향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이 바로 도입니다. 도는 노력의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사후세계 심판자들은 무엇보다도 죽은 자가 자신의 달란트를 알고 있었는지 신문합니다. 자, 달란트란 내가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것이었죠. 인생에서 가장 큰 죄는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책을 읽고 나면 이런 책들이 진정한 자기계발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당신이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책들도 굉장히 직관적이고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너 스스로 한번 고민해봐. 너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 너 스스로 한번 주위를 돌아봐봐. 이렇게 제시하는 오늘의 책 같은 이런 책이 저는 좀 더 잘 맞더라고요. 제 뒤에 있는 내용들을 살짝 눈으로만 훑어보고 있는데 앞서 그 이집트의 문명을 소개하면서 주제에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교수님, 저자분이 하셨듯이 뒤에 있는 책의 내용들도 어떤 사건,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토대로 주제와 같이 녹여내고 계세요. 다른 교수님들도.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고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음, 많은 가르침을 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책 낮은 인문학이었습니다. 낮다는 표현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낮다. 그러니까 낮다라는 게 스스로를 낮다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 겸손함이 좀 묻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좋아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자기 자신을 뭐 비관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너무 이렇게 엄격해서 낮다라고 표현하는 거 말고 겸손함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낮음,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데 오늘의 책 낮은 인문학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